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산업보건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산업보건지도사 오리엔테이션. 자, 넘기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막 이거 볼 시간에 제가 한 문제라도 좀 더 풀어야 되는데요. 단언컨대요. 이 오리엔테이션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학습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80시간 공부해서 붙을 수 있는 사람인데 60시간 공부해도 붙을 수 있게 만들고 60시간만 공부하면 붙을 수 있는 사람은 50시간만 공부해도 붙을 수 있게 제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습 시간을 줄여드릴 수 있는 이것만 보면 무조건 합격해요. 이건 절대 아니죠. 이건 뭐 제가 뭐 약쟁이도 아니고 약장수도 아니고 약쟁이래 약장수도 아니고 그렇게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의 학습 시간을 줄여드릴 수 있다는 거.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보건지도사. 저는 이제 모든 자격증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이 자격증에 대해서 이 자격증은 어떤 사람인지,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능력을, 어떤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 그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능력 갖고 있는 평가를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을 시험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소양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산업보건지도사는요. 기본적으로 산업장 유해 요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해 물질에 대한 거, 이것에 대한 인체 영향 또는 기타 산업 안전 보건에 대한 각종 법규적인 그런 지식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식들을 통해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유해 요인을 측정하고 평가해야 됩니다. 이걸 뭘로 하죠? 두 가지로 하는데 첫 번째는 실험을 통해서 합니다.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오염물질이 있을 것 같아. 이 작업장에는 납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측정을 해봐야죠. 그래서 그 납이 있는지 또는 수은이 있는지 어떤 물질인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납이 얼마나 있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정성 정량 분석을 실시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법적 기준에 이 지금 오염 물질의 농도가 지금 초과되는지 아니면 기준치 이하로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해 요인의 측정 및 평가를 실험에 대한 지식 또 법규에 대한 지식을 통해 갖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평가된 내용을 가지고 산업 현장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안전하고 아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미래의 여러분이 되겠죠. 산업보건지도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소양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뭘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는데 그래서 이런 과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당연히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산업위생에 대한 내용. 여기는 주로 공학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측정을 하고 분석하고 또 이 오염물질을 산출하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공학적인 내용들인데 공학적인 기초 지식이 있는지 물어보겠죠. 자, 그 다음에 기업 진단 지도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소양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어떤 거 위주로 내가 정말 여기서 이 시험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고 반드시 꼭 암기하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은 뭔지가 여러분들 크게 일단 아웃라인이 잡히셨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요거 뭐 큐넷 들어가가지고 2, 3분만 여러분들 살펴봐도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격증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벌써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산업보건지도사는요 1차, 2차, 3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총 과목은 3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필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필기 문항수는 각 25문항씩 해가지고 75문항이고요. 커트라인은 60점부터 합격이고 과락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 자격증 시험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과락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3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 그러니까 내가 한 과목이 40점이 안 나왔다, 뭐 30몇 점이 나왔다, 그러면 다른 과목이
설령 막 100점 100점 나왔다고 할지라도 평균이 60이 충분히 넘는데도 불합격이에요. 왜냐하면 다 골고루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어야 자격증을 드립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락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오지선다예요. 보통 자격증은 사지선다인데 오지선다라 난이도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자, 각 과목당 뭐 끊어가지고 이렇게 시험 보진 않아요. 한 번에 이제 90분을 이제 세 과목을 연속해서 시험 본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응시자는 보통 한 200에서 300여 명인데 이게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산업위생에 대한 또 보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응시자가 원래는 뭐 100명이었는데 200명대, 뭐 이제 거의 300명대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자, 합격률 보게 되면은 약 한 30에서 40%입니다. 그렇게 뭐 낮은 합격률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꾸준하게 공부만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퍼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자격증 과목을 한 9가지 정도 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30-40% 합격률은 일반적인 이제 자격증의 합격률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공부를 뭐 전혀 안 하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뭐 두 번째 응시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거는 충분히 내가 꾸준하게 한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 성실하게 이제 공부를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합격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수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합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죠. 여기까지는 사실 기초적인 내용이고 요 내용이 정말 여러분들의 학습 시간을 줄여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 지금 학습 전략은 필기 시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실기나 면접 때는 그때에 맞는 또 새로운 또 OT나 컨텐츠를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요. 요거는 일단은 필기라는 산을 넘으셔야 되니까 그 합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격증 시험을 이제 보시게 되는데 여러분들 여태 보셨던, 그러니까 여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제 대학교까지 봤던 시험하고의 그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시험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반 시험은 상대평가고요. 자격증 시험 절대. 그 다음에 일반 시험은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문제를 만들죠. 그다음 자격증 시험은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는데 그 출제된 문제들이 쫙 빅데이터로 쌓여갖고 랜덤하게 출제가 되는 문제 은행식이죠. 자, 그리고 시험의 구성은 쉬운 문제도 있고 보통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으면서 이 난이도를 조절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 시험도요. 근데 목표 점수가 달라지죠. 일반 시험은 몇 점 맞을수록 좋은 거예요? 다 맞을수록 좋죠. 100점이 돼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1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험을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을 보게 되면 항상 다 몇 등이지? 이거를 조마조마 기다려야 되고 또 내가 점수를 잘 받았어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가 더 점수를 잘 보면은 내가 오히려 등수가 또는 등급이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격증 시험은 이론적으로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모든 응시자가 모두 다 합격할 수가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응시자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하고 계속 싸우게 되는 그런 시험이 되겠고요. 목표 점수가 60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 정말 딱 의미를 두셔야 되는데 무슨 의미냐면 아유 선생님 60점이니까 그러면 그냥 대충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점수만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요. 자, 이게 아니라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60점을 못 맞아서 합격률이 30-40%가 나오는 거죠. 나머지 60% 분들은 이 점수를 못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난이도가 어렵게 설정이 돼 있다라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여기서 달라지는 게 60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쉬운 문제, 보통 문제, 어려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기존의 일반 시험하고 달라진다는 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학습 시간을 줄여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큐넷에서 대부분의 자격증 시험은 이런 퍼센티지로 출제가 됩니다. 쉬운 문제가 30%, 보통 문제가 30%, 어려운 문제가 40%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빠르게 60점을 맞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부터 정복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정복해야 되는 거는 쉬운 문제예요. 일단 평균 30점 만들어 놓고요. 그냥 산술적으로.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보통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 아, 선생님 그건 다 아는 건데. 자, 다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반 시험에 많은 분들이 젖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책을 보더라도 인강을 보더라도 1강, 2강 넘길 때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완벽하게 다 암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봤던 일반 시험 여기에 우리가 계속 젖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선생님이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밑줄 치고 암기하고 별표 치고 해야 됐어요. 그러나 당연히 그럴수록 좋겠지만 내가 공부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정말 이런 과학이나 수학하고는 담을 쌌던 사람인데 이 산업보건지도사를 꼭 취득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산업위생 일반 이 과목을 공부할 때 여기서 어떤 공학적인 과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를 좌절하게 하는데 어떡하죠? 자, 대부분은 넘어가야 되겠지만 정말 안 풀리는 내가 10가지 개념을 봤으면 그중에 한 가지 개념이 나를 괴롭힌다 또는 2가지 개념이 나를 괴롭힌다. 이거는 막 단숨에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막 도저히 어쩔 줄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셔도 된다는 겁니다. 네. 제가 딱 말씀드리는 게 쉬운 문제, 보통 문제 정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기준을 얼마 삼아야 될까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요것만 2개 맞춰도 60점 되니까 평균 합격이네요. 자 근데 이거 불안해서 이것만 맞출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내가 설령 뭐 까먹어가지고 쉬운 문제인데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해갖고 보통 문제인데도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전하게 이거 한 절반 정도 어려운 문제 한 20% 정도는 갖고 가시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실기도 무난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한 80% 정도가 되죠? 이러면 어때요? 합격하기 충분하죠. 근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내가 공부를 할 때 10가지 개념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일단 여기에 쉬운 거 보통 문제부터 확실하게 정복하고 무조건 풀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한두 문제가 안 풀리더라도 이것은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한 챕터, 2챕터, 3챕터가 넘어가서 다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좀 도전할 만하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직도 안 돼요? 그러면 한 과목이 끝나고 나서 다시 들어오면 또 인제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생겨요. 또는 아예 1회독을 다 끝내고 나서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제 내가 이 공학적인 베이스가 올라가가지고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복할 때 일단 쉬운 문제, 그 다음에 보통 문제. 내가 정복하다 보면 한두 문제씩 어려운 문제들을 건드릴 수 있는 비율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안정적인 합격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자격증 시험. 내가 처음부터 정말 잘못된 방법이 이 챕터의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겠어. 그 다음에 또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겠어.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왜? 이 챕터에는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보통 문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략적으로 분배를 하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네,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디테일하게 또 설명드릴게요. 자, 필기와 실기는 한 번에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시험 그 합격률이 30에서 40% 된다고 했는데 이게 1차 시험 합격률이에요. 그럼 2차, 3차로 올라가면 합격률이 뚝뚝 떨어집니다. 특히나 2차에서 뚝뚝 떨어지는데요. 2차로 가게 되면 이제 주관식 필답형이거든요. 특히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어떤 용어에 대한 거, 법규적인 내용 또는 개념에 대한 설명 또는 이 공학에 대한 내용, 계산 문제들을 내가 풀이 과정까지 잘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필기 때 실기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실력으로 미리 만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아, 필기 시험은 요만큼만 공부하고 실기 때 내가 요만큼 부족했던 거 해야지. 시간 없어요. 그때 되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필기 때 그런 개념들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은 선생님 저 진짜 개념 계산 뭐 특히나 이런 수학적 문제들을 더 자신이 없는데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안심을 드리고 용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념 계산 문제를 그러면 이걸 소화해야 되는 건 알았어요. 이걸 풀어야 실기까지 잘 넘어갈 수 있는 거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 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어떤 내가 깊은 사고력을 가지고 수학적 지식을 키워가지고 막 평소에 막 수학 문제 뭐 뇌를 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한다? 아니고요. 많은 개념을 차근차근 많이 풀어주시면 돼요. 그게
유일한 왕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개념 계산은 어렵다? 개념 계산은요, 할 게 많은 겁니다. 할 게 많다라는 거. 그래서 할 게 많다라는 걸 확실히 인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합격률이 낮아지냐? 왜 계산 문제를 못 푸냐? 수학적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뭐냐면 그만큼 많은 개념들, 많은 계산 문제, 많은 유형의 문제들을 내가 내 걸로 못 만들어서 그래요. 그 할 시간이 많다라는 걸 반드시 인지해야 되고요. 자, 많은 것이지 절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철저한 계획이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개념을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망각하는 것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특히나 이 자격증은 지금 직장에 다니시면서 같이 주경야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럴수록 꾸준히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직장인분들 이제 공부할 때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일에는 너무 힘들어갖고 그냥 설렁설렁 보내요. 뭐 공부해봐야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평일 월화수목금 5일 동안. 그리고 이제 주말 뭐 다 헌납하면서 나 이제 자격증 따야 되니까 한 8시간에서 10시간은 주말 내내 공부를 할 거야. 좋습니다. 이것도 훌륭하죠. 근데 이걸 했었을 때 월화수목금 동안 또 뭐가 일어나냐면 망각이 일어나요. 다 까먹습니다. 까먹다가 또 채워놓고 또 까먹고 채워놓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격증에 합격이 되냐면 시험장에 들어갔었을 때 그 시험장에서 많은 내용들이 기억이 돼 있는 사람이 합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1시간이든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차라리 주 6일로 쭉 공부하고 하루 그냥 주말에는 하루 정도는 쉬어주는 거. 저는 그걸 더 권장을 드립니다. 이 방법이 더 좋다라는 거. 꾸준히 계속 쌓아가면서 망각의 속도보다 기억의 속도를 더 높여주면은 이 총 축적된 양이 절대량이 채워졌을 때 자격증이 내가 안 받고 싶어도 주어지게 되는 게 그것이 자격증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딱 이해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적어도 시험 때까지 이 책 한 권을 다 띄려면 또는 2번 정도 보려면 하루에 몇 페이지를 봐야 돼. 이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인강을 몇 강을 들어야 완강할 수 있어. 계획을 딱 세워놓고 그만큼은 꼭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행히도 공부를 하다 보면 탄력이라는 게 붙어요. 속도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10페이지밖에 못 읽었는데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다 보니까 이제 30페이지도 너끈하게 돼요. 정말. 근데 이제 띄엄띄엄하게 되면 10페이지 읽을 정도의 내가 학습 능력.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도 10페이지, 다음 주에도 10페이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자, 예시를 좀 보여드리죠. 자, 그럼 개념학습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냐? 제가 예시를 한 2가지 갖고 왔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 산업위생에서 이제 기초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기초면서도 여기서 난이도가 약간만 올라가면 모든 계산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특히나 지금 산업위생이나 어떤 이런 공학적인 개념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또는 선생님 저 진짜 처음 보는데요. 자, 제가 한 3분 정도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이후에 제가 문제를 4가지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비중이라는 건데 비중은 대상물질의 밀도. 그러니까 대상물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황산가스의 밀도를 비중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 대상물질이 뭐가 되죠? 아황산가스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산화탄소의 비중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대상물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산화탄소나 아황산가스 대상물질의 밀도를 뭘로 나눈다? 표준물질의 밀도로 나눈다. 자, 근데 참고로 기체에서는요, 표준물질은 공기가 됩니다. 공기가 된다라는 거. 기체의 표준물질은 스탠다드는 공기가 된다라는 거. 요것만 딱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밀도라는 개념은 뭐냐? 질량 나누기 부피가 밀도인데요. 이 가스 기체에서는 그 밀도를 어떻게 표현하냐? 질량하고 부피를 요 개념을 이용하는데요. 자, 1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1몰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어떤 물질이든 분자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원래는 단위가 없으나 얘를 이제 그램으로 붙이면 그러면 모든 물질은 표준 상태에서, 표준 상태라는 건 0도씨 1기압 상태에서 모든 물질은
분자량을 가질 때 그 부피가 22.4리터가 됩니다. 모든 물질은 1몰당, 그러니까 1분자량당 22.4리터의 부피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네, 요 정보 하나만 딱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유량이라는 개념인데, 유량은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부피 나누기 시간입니다. 부피 나누기 시간, 부피 이렇게 표현하고 시간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단위로 써보면 뭐 이렇게 해보죠. 1리터 나누기 세크. 자, 그러면 1리터라는 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1리터 per 세크라는 건 뭐냐면 어떤 관로에 물이 1리터 per 세크로 흘러가고 있다. 그게 유량의 개념인데, 그러면 1초당 1리터만큼의 물이 계속 이동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이게 유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 부피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유량이 된다라는 거. 자, 또 유량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유량을 단면적 곱하기 속도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떤 관로에 흘러가는 유량을 구하고 싶을 때 부피하고 시간이 있어도 구하지만 이 관로를 흘러가는 이 관로의 단면적하고 흘러가는 유속을 알고 있어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단면적이 1제곱미터고 흘러가는 유속이 1m per sec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곱해주면 1m가 3개 되니까 3제곱미터 per sec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유량의 단위, 부피 나누기 시간 단위가 어떻게도 만들어진다? 단면적 곱하기 속도로도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해서 유량이라는 개념은 부피 나누기 시간으로 만들어지고 단면적 곱하기 속도로도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했죠. 3분 동안에. 자, 그럼 문제 풀리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SO2. 지금 이 화학기호를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 분자량을 제가 써놓겠습니다. SO2의 분자량은 64예요. 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황 하나가 원자량이 32고요. O 하나에 16인데 O2라서 32입니다. 그래서 32 더하기 32에서 총 분자량은, 분자라는 거는 원자들의 모임이죠. 분자량은 64예요. 자, 모르시는 분들은 어쨌든 분자량이 64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얘 비중을 구해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비중. 자, 그럼 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비중을 구하는데 여기에 제가 조건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공기의 밀도는 29 킬로그램 퍼 22.4 세제곱미터 이거 또는 1.3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주겠습니다. 자, 그럼 비중 한번 구해보죠. 자, 비중이라는 거 아까 개념 어떻게 됐었냐면, 자, SO2의 비중은 이제 S로 표현이 되는데요. 비중 개념이 어떻게 됐었냐면 대상 물질의 밀도, 얘를 뭘로 나눴죠? 표준 물질의 밀도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요게 이제 비중의 개념이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대상 물질의 밀도. 우리 밀도가 뭐라고 그랬죠? 밀도는 아까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분자량 나누기 22.4로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밀도라는 거는. 그죠? 아까 우리 전에 밀도는 분자량 나누기 22.4다. 그러면 오케이. 자, 지금 대상물질의 밀도인데 일단 대상물질의 밀도를 구해보는데, 그럼 대상물질에 뭘 하면 된다라는 거야? 분자량 나누기 22.4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대상물질이 지금 SO2죠. 제 분자량이 64입니다. 단위를 여기도 킬로그램 붙였으니까 우리 여기도 킬로그램 붙여볼게요. 퍼 22.4 쓰면 여기 세제곱미터, 또는 여기 그램 쓰면 여기 리터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표준물질의 밀도인데 표준물질은 뭐가 된다? 기체에서는 공기가 된다고 했죠. 공기의 밀도가 29 킬로그램 퍼 22.4. 29 나누기 22.4를 하면 그 값이 한 1.3이 됩니다. 약. 그래서 1.3을 집어넣어도 되고요. 자, 어쨌든 계산해 보니까 64 나누기 22.4 이게 대상물질의 밀도죠. SO2의 밀도. SO2의 밀도는 분자량 나누기 22.4니까 이렇게 만들고, 표준물질은 공기인데 공기 분자량이 29예요. 그래서 29 나누기 22.4 요거 이렇게 끊어줘도 되고,
해서 계산해 보니까 얘는 뭐 한 2.2 얼마 정도 나온다라. 해가지고 우리 1번 문제 풀 수 있나요, 없나요? 있겠죠, 그죠? 자, 지금 제가 뭐 대단히 뭐 사고력을 요하거나 뭐 이랬나요? 아니죠. 이것들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SO2 64와 HCl 36.5. 얘는 이제 염화수소. 또 물에 녹이면 이제 염산인데요. 자, 밀도가 더 큰 물질은. 자, 밀도 비교 어떻게 하죠? 밀도는 분자량 나누기 22.4. 자, 그러면 SO2는 아까 밀도 구했지만은 이 밀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호로. 얘 밀도 어떻게 구하냐면 분자량 나누기 22.4고요. 그 다음에 HCl은 모르긴 몰라도 얘 분자량이 얼마라고요? 36.5. 모든 물질은 다 부피가 얼마가 된다? 분자량당 22.4. 자, 그럼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이쪽이 64니까 더 크죠. 그죠?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밀도 비교할 때 또는 비중 비교할 때 22.4로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모든 물질은 다 표준 상태에서 22.4일 거니까 뭐만 비교하면 됩니까? 분자량만 비교하면서 분자량이 더 큰 친구가 밀도도 크고 비중도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SO2가 더 크구나. 이렇게 잡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하시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체류 시간은 부피 나누기 유량이다. 아까 시간을 갖다가 체류라는 말로 그냥 좀 붙여본 거예요. 공학적 그 용어로.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간은 부피 나누기 유량이라고 했는데 아까 유량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냐면 부피 나누기 시간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시간은 시간으로 정리하면 얘네 둘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얘가 나누기니까 이쪽으로 넘기면 곱하기가 되고 얘는 넘겨주면 나누기가 되니까 모양이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럼 Q 이렇게 되죠. 자, 체류 시간은 부피 나누기 유량이다. 맞나요? 맞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유량이 10세제곱미터/s고 유속이 2m/s를 만족하는 관의 단면적 물어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단면적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단면적은 얘 또 넘겨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Q 나누기 V가 되죠. 그러면 Q가 10세제곱미터/s 그리고 유속이 2m/s 이렇게 되는 거죠. 해갖고 끊어주시면 제곱미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해서 5제곱미터네. 이렇게 산출됩니까? 가능하죠. 선생님 좀 빨랐는데요. 자, 빨랐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해볼만 하겠죠. 해볼만 하지 않나요? 네, 해볼만 하죠. 그러니까 요 지금 내용들을 제가 지금 한 3분 설명드리고 문제 쫙 풀어봤는데 어때요? 네 문제를 실제 여기서 약간만 난이도를 높이면 충분히 어려운 문제의 그 기출까지도 다 풀 수 있는 쉬운 문제 기출이면 벌써 풀었고요. 그 정도까지도 여러분들이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개념 학습, 개념이나 계산은 어려운 거다? 아니다. 이건 대단한 사고력, 무슨 IQ를 요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기대기를 쭉 그러한 방식으로 하다 보면 쉬운 문제부터 먼저 정복하고 보통 문제 개념 계산 쫙 풀면서 정복하다 보면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만나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10문제 중에 우리가 한 8문제까지만 맞추기로 했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어때요? 벌써 합격선으로 가죠. 그런데 내가 진짜 막 더 고득점 맞고 싶고 그 다음 이제 실기 대비를 위해 가지고 내가 정말 모든 거를 그래도 다 소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지향은 해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푸냐? 우리 특히나 이 자격증 시험 큐넷에서 출제되는 그 문제들은 다 패턴이 정해져 있는데요. 자, 어려운 문제를 낼 때 어떤 식으로 유형이 나오냐면 두 가지 유형으로 어려운 문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 유형이 두 가지예요. 자, 우리 오지선다라고 했을 때 자, 내가 공부를 쭉 해보니까 읽어봤는데 셜라셜라하고 뭐뭐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보니까 맞네. 이거 봤던 거네. 2번 3번 오케이 4번 맞고 근데 5번에 보니까 그냥 처음 보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원래 일반 시험이라고 하면은 아니 선생님 책 안에서 문제를 다 내야죠. 책에서 안 내고 이상한 데서 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말이 돼요? 선생님한테 가서 따져야 되는 거죠. 원래. 문제 알려주지도 않은 거 내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예. 제가 수많은 기출문제 정말 20년 30년치들 다 분석하는 사람 아닙니까? 맨날 분석만 하고 매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시스템을 바꾸려고 뭐 지금 와서 데모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인프라가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러려면 문제 퀄리티가 확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출제위원분들한테 엄청난 인프라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돼요. 1년에 뭐 시험도 많이 봐야 되고 종목도 너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 네 가지고 하나 완전히 모르는 게 나왔다. 이것이 답이 될 확률이 90% 이상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지문인데 이번엔 반대예요. 봤더니 처음 보는 지문인데 하나 딱 보니까 공부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 답이 될 확률이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도 다 가정 조건이 뭐죠? 공부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을 내가 골라내야 이걸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다 매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죠. 그럼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서도 얘기했다시피 미리 10문제 중에 최소 7, 8개 정도 내가 맞췄을 때 맞출 수 있는 거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됐을 때 거기서 더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제로 우리 그 강의에서도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딱 보이실 겁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 많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익혀지실 겁니다. 자, 그렇게 좀 접근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소통회장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하시면서 필요한 뭐 컨텐츠들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뭐 이러이러한 거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것들. 저는 여태까지 모든 컨텐츠들이 그런 이제 수강생들의 요구들을 니즈들을 충족시켜 드리면서 다양한 컨텐츠들이 나왔는데 그것이 저한테도 너무 좋고 또 그 컨텐츠를 받는 수강생 입장에서도 너무 좋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거든지 간에 의견을 내주시면 제가 가능한 거는 준비해서 하고 안 되는 거는 그냥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또는 할 만하다는 거는 뭐 준비해가지고 저만의 방식으로 좀 개량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Q&A 우리 에듀피디 수강생이시면은 질문 게시판 뭐 아니시면은 제 네이버 카페 초록별 엔진의 환경공학 고민 해결 들어오셔갖고 언제든지 질문이라든지 또는 뭐 학습 내용 이외의 질문도 뭐 괜찮습니다. 뭐 취업이라든지 진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괜찮으니까요. 물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좀 고민되는 또 같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여러분께 마음을 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열어주셨을까요? 그러면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통 창구 안내 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우리 에듀피디 수강생이시면 에듀피디 질문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자, 유튜브 초록별 엔진이 있습니다. 많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로 이제 환경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위생이나 보건 관련해서도 제가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도 남겨주셔도 너무 좋고요. 자, 네이버입니다. 카페 초록별 엔진의 환경과 고민 해결 들어오셔서 자료와 또 질문해 주시고 자, 블로그와 메일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산업보건지도사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또 다른 컨텐츠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